안녕하십니까? 네 번째로 인사드립니다. 정종 회장이 네 번째 가출을 해서 드디어 이제 제대로 직장다운 직장, 서울의 쌀가게 복콩상해에 취직을 하게 되죠. 자, 오늘은 복콩상해에 취직을 해서 어떻게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복콩상해 그 주인 이경성 씨는 왕십리에서 미나리 장사를 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돈을 많이 벌어서 신당동 쪽에 와서 복흥상에 쌀가게를 낸 거죠. 이경성 씨는 60대에 아주 후덕한 그 인심 좋은 아저씨였습니다. 옆에 그 삼창 정미소에도 이제 투자를 하고 있었죠. 취직한 지 3일이 지나고 나서 비가 오는 날이었는데 주인 아저씨가 갑자기 왕십리에 자기 집에 쌀 한 가마니하고 팥 한 마를 갖다 배달해주고 오라고 시켰습니다. 가뜩이나 자전거를 잘 못하는데 탄다고 거짓말로 취직은 하긴 했지만 이거 비 오는 날 쌀 한 가마하고 팥 한 마를 갖고 배달을 하기는 정주영에게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안 할 수도 없고 쌀 한 가마니와 팥 한 마를 싣고서 나서기는 잘 나섰는데 화원시장 근처에서 길도 안 좋고 진창에 갔다가 그냥 자전거채 그냥 그대로 넘어지고 말았죠. 자전거 핸들은 돌아가고 쌀하고 팥은 다 완전히 진흙 범벅이 돼버렸죠. 그 비를 맞고서 왕십리에 주인 아주머니한테 쌀하고 팥을 갖다 줬는데 수고했다고 해라 칭찬을 해주시고 격려를 해준 거에 대해서 상당히 고마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그 배달꾼 선배 이원재 씨를 꼬셔서 매일 밤 자전거 연습을 합니다. 선배로부터 받은 노하우는 쌀은 눕혀서 실으면 안 된다. 세워서 실어야 되고 끈을 매는 것도 비켜서 매면 안 된다. 자전거가 만약에 넘어졌을 때 자전거가 망가지는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끈을 매서는 안 된다. 사소한 가지만은 그동안 경험으로 쌓은 것을 갖다가 전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흘 밤을 새다시피 매일 밤마다 연습을 한 끝에 자전거를 완벽하게 이제 타게 됐죠. 그 이후에는 체격이 좋아서 그 복흥상의 쌀가게에서 쌀 2가마니 이상을 한꺼번에 배달할 수 있는 사람은 정주영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침 일찍 나와서 주인집에 물을 길어다 주고 그 다음에 쌀가게 앞을 물을 뿌려서 깨끗이 쓸고 아주 부지런하게 일을 하니까 주인 마음에 쏙 들었던 겁니다. 그리고 정주영이라는 그 부지런이 주인뿐만 아니고 옆에 정미소 그 다음에 거래처 모든 사람들에게 정주영은 아주 부지런한 사람이다라는 평판이 이제 자자하게 됐죠. 그리고 나서 6개월이 이제 지났을 무렵에 주인 아저씨로부터 제안을 하나 받습니다. 오늘부터 네가 장부 정리를 해라. 이렇게 받습니다. 주인 아저씨에게는 정주영하고 동갑인 아들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근데 아들이 술과 여자 도박을 좋아하는 남봉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인 아저씨는 돈은 많았는데 배움이 부족해가지고 주인 아들이 그나마 저녁 때 나와서 장부 정리를 이렇게 해놓는 게 다였는데 그나마도 이제 안 하게 되니까 결국은 정주영에게 6개월 만에 장부 정리를 맡기게 됩니다. 장부 정리를 맡기게 된다는 것은 너를 완전히 믿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 3년 동안 아주 열심히 일하고 나서 3년 만에
이제 고향에 아버님께 이제 편지를 씁니다. 쌀 1년 동안 쌀 20가마를 받고 먹고 자고 일하게 됐습니다 하고 편지를 보냈더니, 아버님으로서는 당시에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거였습니다. 쌀을 20가마를 받는다는 건 어마어마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네가 출세를 한 모양이구나, 바로 답장이 왔습니다. 4년이 되는 어느 날 아주 그 황당한 제안을 받습니다. 복공상회를 아예 네가 인수를 해서 하도록 해라. 아들에게 맡겨놨다간 이거 뭐 금방 다 털어먹기 십상인데 네가 인수를 해서 해라. 이렇게 제안이 들어왔던 겁니다. 정종에게는 가진 것이 하나 없었는데 그 쌀가게를 전적으로 그냥 신용 하나로만 넘겨받게 된 겁니다. 거기다가 뭐 거래처까지 그대로 이제 다 인수를 받았죠. 정주영은 그 신당동 그 길가 근처에다가 집을 얻고 거기다가 새롭게 간판을 겁니다. 경일상회라고 이제 걸게 되죠. 그리고 사촌 동생 그 원영이까지 불러들이게 됩니다. 본격적으로 아주 쌀가게를 열심히 운영을 해 나가게 되죠. 그런데 1937년도 그 중국의 노구겨에서 사건이 납니다. 일본군 병사가 중국인에 의해서 몇 명이 죽었다. 괜히 시비를 건 거죠, 일본이. 그걸 빌미로 해서 결국은 일본이 중국 노구겨를 쳐들어가서 중일전쟁을 다시 또 일으킵니다. 그 유명한 난징 대학살 사건이 바로 이때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총독부가 뭐 금속이라든가 쌀가게 이런 걸 갖다가 관리를 하게 되면서 결국은 쌀가게를 정부에서 모두 관리를 맡아서 문을 닫게 되죠. 그래서 쌀가게를 모두 정리하고 시골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아버님한테 논을 20마지기를 사드리고 농사 자금을 여유분을 좀 드리고, 예전에 그 소 판돈 70원을 훔쳐서 달려 나왔던 그 옛날에 정주영이 이제는 그 빚을 금이 환영으로 다 갚아드린 거죠. 그리고 면장댁 딸과 또 결혼도 합니다. 이때 그 결혼하게 된 그 사모님이 바로 변종석 여사가 되겠습니다. 결혼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다시 그 뭐 사업을 할 게 없나 이제 서울로 다시 올라옵니다. 근데 그 자기 집에 차를 고치러 이게 왔던 이을학 씨를 갖다가 우연히 만납니다. 이을학 씨 얘기로는 아현동 쪽에 아도 서비스 공장이 나왔는데 자동차 수리 공장을 한번 해보지 않겠냐, 이런 제안을 받습니다. 근데 자동차라면은 정중이 전차비도 아까워서 걸어다니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자동차에 대해서 뭘 알겠습니까? 그래서 뭐 어려울 거 없다, 인부도 내가 구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인부까지 구해주면은, 기술자까지 구해주면은 못할 것도 없다 생각이 들어서 이제 돈을 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을학 씨가 300원을 대고, 그 다음에 이을학 씨하고 같이 일하던 사람 김명현 씨가 200원을 투자하고, 그 다음에 오용곤 씨, 삼창 정미소를 했던 사람은 같이 사채업도 같이 했었거든요. 오용곤 씨를 찾아가서 3,000원을 빌립니다. 신용 하나만으로. 그리고 네 번째 같이 가출을 했던 고향 친구 오인보가 또 500원을 투자를 합니다. 그리고 정주영이 가지고 있던 돈을 합쳐서 총 5,000원을 만들어서 아현동에 아도 서비스 공장을 인수를 합니다. 그래서 대금을 치르고서 5일이 지났을 때 기름때가 묻은 손을 갖다가 이제 씻기 위해서 이제 물을 데우는데 그 불을
더 환하게 지피기 위해서 그 카센터 정비소에서 사용하던 시너를 갖다가 불에다 확 끼얹었는데, 그게 시너로 불이 옮겨 붙으면서, 시너통으로 옮겨 붙으면서 이 정비소 전체로다가 불이 다 번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5천 원을 빌려가지고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것도 다 빚인데, 거기다가 손님들의 차, 트럭, 그 다음에 외상으로 들여놓은 또 부속품까지 모두 홀랑 다 화재에 타서 없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정주영은 어마어마하게 빚을 지게 됐죠.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다 생각을 해서 다시 오윤근 씨를 찾아갔습니다. 오윤근 씨는 지금까지 담보 없이도 돈을 빌려주고 한 번도 떼인 적이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인데, 내가 지금까지 한 번도 떼인 적이 없는데 너한테 떼었다는 그런 오점은 남기고 싶지 않다 하면서 다시 3천 원을 빌려줬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다시 신설 아도 서비스 공장을 허가를 받으려고 하니까 이미 화재가 발생했던 거기 때문에 허가가 나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신설동으로 이동을 해서 그냥 무허가로 영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인근 파출소하고는 이야기가 돼가지고 영업을 했었는데, 동대문 파출소는 그냥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계속 영업을 하게 되면은 경찰서에 집어넣겠다, 물음장을 놓기가 일쑤였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정주영은 그 보안계 곤도 계장을 갖다 매일 새벽같이 출근하기 전에 찾아갑니다. 새벽같이. 그렇지만은 곤도 계장을 꺾을 수가 없었습니다. 내일도 찾아가고 모레도 찾아가고 한 달 동안을 찾아갔습니다. 그러자 곤도 계장이 그만 손을 들고 말았습니다. 너같이 지독한 사람은 처음 본다. 매일같이 내 집을 찾아오는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구속을 시킬 수 있겠느냐. 그 대신 경찰의 체면은 살려줘야 된다 해서 그 지금 하고 있는 정비소에 담장을 높이 쌓아라. 그리고 숨어서 하는 것처럼이라도 해라. 그렇게 되면은 경찰은 모르는 것이다. 그러니 경찰 체면을 최대한으로 살려주면서 일을 하도록 해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듣고 담장을 높이 쌓고서 그 안에서 이제 영업을 하게 되죠. 이때 서울 시내에는 아주 큰 그 정비업소들이 몇 개 있었는데, 이 정비업소들은 간단한 고장만 갖고 들어와도 아주 크게 고장난 것처럼 차를 고치지 않고 구석에다가 처박아 놓았다가 열흘이고 보름 있다가 꺼내가지고 고치고 나서 엄청난 고장인 것처럼 해서 수리비를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정주영은 이와 반대로 일주일 걸려서 고칠 큰 고장도 밤을 새워서 고쳐서 3, 4일 만에 뚝딱뚝딱 고쳐서 아예 역으로 그 수리비를 더 받다 보니까 이 운전하는 사람들이 하루라도 빨리 차를 돌려받고 싶지 요금에 대해서 더 많이 받는 것에 대해서는 불만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방금방 고치는 정종의 자동차 수리점으로 모두 서울 시내 차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1년 동안 자동차 정비업소는 왕왕 소리를 내면서 잘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1년 만에 그 모든 빚을 다 청산을 했습니다. 오윤근 씨에게 빌렸던 그 3,000원, 그리고 추가로 빌렸던 3,000원 모두 합쳐서 이자까지 다 갚고 그 부서진 트럭, 불탄 트럭 모두 다 청산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만큼 자동차 정비소가 아주 잘 됐습니다. 그런데 또 1940년도 들어서 또 일본이
대동아 전쟁을 일으킵니다. 일명 일본이 미국의 그 진주만을 침공을 하게 되죠. 이로써 쇠라는 쇠는 또 다 걷어가죠. 일본에서. 그러면서 그 자동차 수리업소도 그 경성 자동차 수리업소하고 합병을 시켜버립니다. 말이 합병이지 흡수입니다. 흡수. 그래서 결국은 그 같이 동업을 했던 이유락 씨, 그다음에 김영원 씨가 먼저 손을 떼고 얼마 후에는 정주영도 여기서 손을 떼버립니다. 그래서 손을 떼고서 있던 차에 그 자동차 그 수리업소에 단골로 왔던 사업자 한 분이 그 광산업을 해보지 않겠냐, 그래서 홀동 광산을 소개를 시켜줍니다. 이때만 해도 또 그 징용으로 끌려갈 수가 있었기 때문에 광산에서 일을 하게 되면 징용은 또 면하게 됩니다. 대신. 그래서 홀동 광산을 새 트럭 20대와 헌 트럭 10대를 사서 5만여 원에 준비해서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홀동 광산의 소장이 자기 친구에게 이 광산을 그 넘기게 하기 위해서 정주영이 하고 있는 광산 사업을 사사건건 트집을 잡습니다. 뭐 많이 트럭에 실었다느니 적게 실었다느니 그 다음에 많이 흘리고 땅바닥에 흘리고 다닌다는 놈, 사사건건 트집을 잡아서 결국 들어와서 트럭을 인수한다는 조건으로 그 소장 친구에게 홀동 광산을 넘겨주게 됩니다. 이때가 바로 1945년도 5월입니다. 조금만 미적미적했으면 8월이 15일이 광복인데 광복이 된 이후에 홀동 광산에 있던 일본인은 전부 다 시베리아로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3달만 늦게 미적거렸어도 아마 정주영도 시베리아로다가 끌려가가지고 어떻게 됐을지 모르죠. 이 사업이라는 게 이렇게 또 운도 따라줘야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또 나와서 그 일본인들이 물러가고 중구 초동의 적산 대지를 불어봤습니다. 거기다가 현대 자동차 공업사를 다시 수리소를 차리게 되죠. 처음에는 작게 시작이 됐는데 인원이 30명 늘어가더니 1년 만에 80명까지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수리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시청에 가가지고 대금을 이제 청구해서 받으러 갔는데 거기서 또 한 번 놀란 겁니다. 건설업자들은 정주영이 받으러 간 대금에 수십 배, 수백 배를 받아가는 겁니다. 그때 깜짝 놀란 거죠. 아니, 똑같이 노력을 해서 어떻게 건설업자들은 내가 번 돈에 수백 배를 벌 수 있는가. 그래서 그날 바로 정주영은 돌아와서 간판을 하나 더 겁니다. 현대 토건으로 하나를 더 걸게 되죠. 그래서 보통학교의 그 공립교사를 채용을 하고 그 다음에 인부 10여 명을 채용을 해서 본격적으로 건설업에 뛰어듭니다. 그래서 미군들하고도 겨제를 트면서 그 해에 어떻게 영선 수리 잡다한 것을 하면서 1,530만 원의 계약고를 이룹니다. 처음 시작한 거 치고는 아주 대성공이었죠. 그래서 다시 현대 자동차 공업사하고 현대 토건을 묶어서 현대 건설 주식회사로 태동이 됩니다. 이로써 이제 현대가 이제 본격적으로 태동이 되는 거가 되겠죠. 다음에는 이제 현대 건설로서 결국은 어떻게 도약을 하는지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